라이브 강의 특성상 사진 말고 실제 얼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20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법 내용을 보시면 법률하고 대통령령까지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의 불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거의 차용하면서 갖다 쓰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두 법이 양법에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제가 이렇게 형식적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요, 법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사벌부터 시작해서 주의 의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명문의 법 형식으로 딱딱딱딱 차곡차곡 쌓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서 아니면 사업장 내에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 경험했더라도 어떤 사례를 기반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살아있는 다양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제가 오늘도 어디 외부여행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재해 한 건만 꼽으면 어떤 재해를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 기간을 2025년으로 한정했는데 다 2022년 얘기, 2024년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 거기 무안공항 그거 비행기 그거 그 몇 년도 일어났어요. 2024년 12월 29일 날 일어났거든요. 2025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경기도 화성에서 배터리 저기 만드는 공장에서 저기 뭐야 폭발해가지고 난리 났던 사건 있잖아요. 그 몇 년도에 일어났죠? 그것도 2024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6월 24일 날 일어났고.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뭔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막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미스매치가 자꾸 일어나 버리면 얘기가 이제 진전이 안 되니까. 예, 김연옥 하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저 집입니다. 아, 집이세요? 네. 어디서 근무하세요? 저는 인천 저 성남동 쪽에서, 아니, 저기, 그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조업인지 건설업인지 뭐, 저 쿠팡에서 지금, 원래 인테리어 쪽에서 하다가, 예. 이제 잠깐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쿠팡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이제 2달 정도 됐어요. 아, 쿠팡에서 어떤 일 하시죠? 전 출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었던가, 그때 당시에 무슨 저기 뉴스 봤을 때 JTBC에서 잠입 취재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쿠팡이 하도 과로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아, 이제 네, 회사들이 뉴스 보긴 많으니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고 작업할 때 너무 이게 막 일이 몰아쳐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은 뭐, 지금은 딱히 뭐, 그러진 않고요. 그냥 다 천천히 하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러면 요 관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경영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관점으로 볼 수는 없겠구나. 이게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지금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사업장 분위기가? 저희랑은 크게 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어난 주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음, 알겠습니다. 약간 논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 뚝뚝 끊네요, 그냥. 뭐 얘기가 더 나올 게 없네, 그냥. 뭐 아무 일 아, 없는데. 뭐. 우리 그 있잖아요. 질문할 때도 열린 질문. 어? 답변도 열린 답변을 해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그 질문하기 전에 내 의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좀 우리 라이브 강의 때는
서로 경험할 거나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경험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학우들하고 또 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자 뭐 이렇게 예, 농담한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또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되게 그러네요. 저기 이수근 하고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기 이분하고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5년도 사건 사고 아까 말씀하신 예, 거 예, 저는 이제 뭐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저희 치안 쪽으로 보면은 이제 김하늘 양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보시면은 아마 김하늘이라고 이제 어린 애기 살인 사건 강력 범죄 있었고 김하늘 그 어떤 죄송하지만 그 어떤 사건이죠? 김하늘 그 저기 애기인데 예, 뭐 그때 제가 사건을 하도 이 짬뽕이 돼가지고 예, 정확하게 지금 미미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재해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거 뉴스에 봤던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저기 작년에 예,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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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사건. 그거하고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그것도 작년에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세 개만 기억이 나고 김하늘 양 사건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 강력 근데 사건이라서 저희도 이제 기억을 음,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강력 사건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강력 사건의 정의가 어디에 딱 만들어진 게 있나요? 정의라고 딱 돼 있는 게 이제 강력 사건이라면 이제 5대 범죄가 거의 있거든요. 예, 살인, 강도, 강간, 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들이 있는데 음, 사회 이슈가 예. 되는 사건들을 보통 이제 강력 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적이지 않은 사건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뭐 인사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인사사고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제가 뭐 어떤 거 갖고 좀 얘기를 좀 시동을 걸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요 책 잘 넘기기 전에 여기 딱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아닙니까? 여기 산업이란 네.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빼고 안전보건법이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산업이 붙어 있어요. 이게 산업이 붙어 있으면 산업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단어를 형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산업이 붙으면 공간이 한정돼 버리고 그 단어의 보호 대상 자체가 딱 한정돼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재해라고 하는 거는 사고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 안전학에서. 이거 국제 기준은 ISO라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그 얘기할 텐데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아예 딱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왜냐면 서로 생각하는 게 이게 더더군다나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윤을 동반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하에서의 사업주가 리드하는 이 산업 자체가 결국은 생산을 통한 이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출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 나라 간에 계속적으로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 개념이 이게 딱 정리가 안 돼 버리면 서로 맞대응하고 뭔가 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어, 관련되는 대응하는 이런 문제에 다소간에 좀 진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딱 했어요. 그래서 사고하고 재해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안전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사고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어떤 요소. 이걸 우리가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해 위험 요인하고 사람하고 접촉한 요 순간이 사고예요. 요 순간. 교통사고다. 그러면 차, 사람, 접촉. 요게 이제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학에서는. 그럼 재해는 뭐냐? 사고의 결과로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물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재사고에서 자동차 박살났죠. 그다음에 인적 사고. 그 사람 다쳤죠. 그다음에 환경적 위험 상황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차가 방역을 하는 차였거나 그랬으면 안에 실려 있던 유해 화학 물질이라는 게 방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재해는 크게 따졌을 때 사람이 피해를 입기 전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사건 자체를 우리가 사고라고 얘기하고 이걸로 인한 피해가 이미 일어났어. 이걸 재해라고 하죠. 그래서 산불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냐? 산에 불이 나서 물적 피해, 환경적 피해, 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건, 이걸 우리가 산불재해라고 합니다. 근데 산업재해, 이게 되게 제가 외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놀래요. 야, 이거에 대해서 개념합의가 안 돼 있네, 이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제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하나? 산업안전, 예, 재해, 그죠. 재해 이꼬르 피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제 입구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harm. 이거 나중에 제가 관련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강의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게 산업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 구조를 딱 보면 처음에 어떤 법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은 제1조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든 목적. 입법자들이 이 법은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졌어 라고 딱 어떻게 보면 되게 선언적으로 딱 이 세상에 공포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별 도움은 안 되죠. 이 뭐 목적 자체가 실무에서 내가 뭐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일조 목적을 가져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2조. 2조의 조문 제목이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지금 우리 이수근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 말할 때 그 정의가 아니라 용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 정의.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는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제2조예요. 왜냐하면 정의 규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순서 이런 것만 딱 보더라도 이 법에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입법자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정의하는 게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해당 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렇게 답은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요거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청경태 아버님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산업재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수근 아버님 어디 가셔가지고 더 얘기를 하면 또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보면 조문 제목이 정의라고 되어 있고 이거 영어로는 definition 아니면 terminology 이게 용어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산업법에서 13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법이 175개 조항이 있는데 각각의 조항에서 요 13가지에 규정되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 단어가 뭘 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 조문들 읽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갈 뿐더러 흥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법령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공단에서 나온 요거 2026년 요것도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나오는 거야? 네. 여기 보시면 2026년 산업안전보건 법령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거? 네, 보입니다. 이 공단에서 나온 법령집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산업법 관련된 내용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이게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제가 3단 구조로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3단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요런 식으로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띠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 멀리 있으면 잘 보이네. 네, 산업안전보건 법령집. 이 법령집은 사실은 실무 볼 때 이거 가지고 볼 일이 거의 없는 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우리 그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 새롭게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찾아볼 때 PC나
모바일 통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가 들어가서 관련 조문을 확인하지 이 법령집 요걸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좋은 거 딱 하나가 뭐냐면 이 법령집 보시면 각각의 조문에 있어서 벌칙 조항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건 보기 되게 좋아요. 어느 조문에 무슨 벌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딱 보기에는 그런 거는 되게 편한데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요거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주 교재인 요거 산업안전보건법 정진희 교수님이 집필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6판 요 책을 준비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여기 남아있는 총 10장의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에 다 풀어내진 못했고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 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라이브 강의실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하면 좀 어떨까? 왜냐면 7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뭔가 설명하기에는 전달해야 될 내용도 너무 많고 또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저는 거기 저자가 정진우라고 하는 제 저기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정진우 교수님의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법 제6판. 우리 지금 저기 수업의 주 교재입니다, 이게. 요거 기반으로 수업의 주요 내용을 구성을 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온라인 교육에서 이거 각각의 주요 핵심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냐면, 제가 사실은 이 전 시간에 근거역교 부담 작업하다가 그거 시동 걸다가 잘못 걸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불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시행 규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 부서 자체를 일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갖다가 이 법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안법의 이 너무 방대한 내용, 요 산안법의 주요 조문에 있어서 내용을 미처 더 확인도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중처법에 있어서 그 중처법 시행령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도 6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광주 학동에서 철거 공사하는데 건물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 앞에 정차했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8명이가 사망했어요. 그 사건 제가 외부 강의할 때 그 사건 가지고 예를 많이 들어요. 요거 중대재해처벌법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단순하게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한 줄 자체로 여러 가지 사고 사례가 일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방법은 명징하게 딱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판단하는 그 기준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준이라고 하는 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냥 한 줄로 끝날 것 같지만, 항상 그 예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다 예외 조항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선택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선언을 딱 해놓고, 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해놓고, 다만, 이게 다만이라는 이 역접에 부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앞의 내용과 반대로 여기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정진우 교수님 저서가 많죠. 12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사망사고면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어
미리 뭐 먼저 얘기만 한다면 중대재해라고 딱 해버리면 중대재해를 정의한 게 두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산업법에서도 중대재해 정의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이라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단어를 형성한 것들은 공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사업장이나 공간 안에 딱 정해져 있고 해당 단어가 미치는 범위 자체, 그러니까 보호 대상 자체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한정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그러다 보니까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중대 산업재해는 구조 자체가 눈에 익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봐왔다 보니까 쉬워요. 근데 중대 시민재해가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가 결과 측면에서 사망은 똑같지만 행위가 네개나 되고 원인도 네개나 되고 그러니까 네개로 다 분리해가지고 결과하고 인과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뭐 인과관계가 어떻고 뭐 행위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이걸 좀 같이 우리 한 학기 동안 같이 뛰면 어떨까?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거를 뭐 라이브 강의할 때 다 읽어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읽어오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질문도 받고 또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오고 그러면 어떨까요? 담장을 넘어온 사과는 누구까지 질문하는 노무자만 해당되나요? 어떤 게요? 윤강수 하고님 어떤 게 노무 제공자? 어떤 노무자만 해당된다는 게 어떤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게 다른 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관계 산업재예요. 산업재해는 지금 우리 저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노무 제공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도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주요 노동관계법의 3대장이라고 해서 3대장?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관계법이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가 됐고요. 요 보호 대상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왔을 때는 이제 종사자라 그래서 완전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각각의 법에서 얘기하는 보호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음. 우리 저기 이수근하고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요거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도 안 되네. 어. 저기 마이크를 안 켜시면 제가 입 모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수화로 해야 되나, 이 수화로.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켜시면 제가 입 모양 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교재가 있으면은 예. 강의하기도 좋고 받기도 좋죠. 그러니까요. 편하고. 예, 네. 그래서 라이브 강의에 뭐 다른 얘기 해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김에 같이 보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교보문고에 팔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어, 정진우 교수님 책은 제가 다 교정합니다. 예. 그래서, 예. 성경태 학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 자체가 외우기도 네. 힘들고 좀 딱딱한 용어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같이 책 보면서 서로 한 가지를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다음 주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왜 제가 이거를 여기 그 줌에 띄워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책도 아닌데. 그리고 그래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그냥 준비를 좀 하시면 그리고 우리 주 교재이기도 하니까 준비하시면 같이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오늘 통칙 규정의 특징을 알아보기 앞서서 자,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체계에서 근로기준법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같이 책 보면서 이렇게 설명도 좀 같이 하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산업안전보건법 그 정진우 교수님 책에 네, 그 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판례를 많이 다뤘으니까 네. 판례나 사례가 많이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 책에 판례나 사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그 없어요. 법조 판례나 사례.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법정 책들이 괜히 판례만 엄청 넣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해설서 했었어. 이 법을 아, 이해하기 위한 해설서. 판례나 이런 건 찾아보면 돼요. 뭐 그거 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책에다가 넣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죠. 뭐 그까짓 거 뭐 지금.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 정의는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울 수는 있어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이거냐라고 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175개 조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외워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죠, 되게. 근데 각각의 맥락을 이해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딱 쓰면서 설명서 없어도 요거 보려면 여기 좀 봐야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하게 되고 그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이걸 입법적 관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얘를 보기 위해서는 뭘 더 봐야 될까? 뭐 이런 또 문제의식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또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막 넘나들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산업재해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업무상재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업무상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산업재해 요율로 추가되는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다뤄지는 건 완전히 달라요. 해당 법령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고 소위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가장 기본 범죄입니다. 이 업무상재해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고 이거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기본 사회 규범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5년 6월 4일 날 아침에 서울과기대가 아닌 세종사이버대가 아닌 외부 수원에 있는 어떤 교육장에 교육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뭘로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산업재해냐? 업무상재해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어떤 법리를 가지고 이걸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이 안 돼 버리면 일단 첫 번째로 관심이 없어지고 기계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응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진짜 짬뽕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같이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물론 이게 저기 싸지는 않죠. 5만 5천 원, 5만 5천 원이고 지금 저기 뭐야 교보문고에서 할인 해주나요? 저는 이거 구매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잠깐만 저도 한번 교보문고 들어가 볼게요. 5만 5천 원 돼 있고 뭐야? 아 적립을 해주네. 바로 구매.
어, 음, 네, 적립해주네요. 뭐 할인이나 이런 건 없네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인지 사전 업무 보고가 된 이동인지 산재 처리를 받으려면 개인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사전 업무 보고된 이동인지 이게 뭐지? 산재 처리를 이거 지금 업무상 처리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저 청영태 하고님 이거 업무상 처리 업무상 처리된다. 업무상제 관련해서 지금 쓰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상제인지 산업재해인지 그리고 뭐 각각의 요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에 AI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뭐 걔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근데 걔가 잘못 가르쳐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내가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개념을 확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등가를 이루는 다양한 지식들을 더 찾아보게 되고 이걸 연결해서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마지막 수준이 추론이라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개인의 어떤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이고 어떤 정량적이고 정성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어떤 창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주차별로 게시판에 게시해 주면 관련 내용 확인하고 사전 준비에 토의하면 어떨까? 예, 좋죠. 우리 지금 저기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도 쭉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이런 거 되게 좋죠. 한번 미리 읽어보고, 미리 읽어보고, 그 관련된,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미리 읽어보고, 관련된 사고 사례 한번 찾아보고, 뭐 그런 걸 한번 제안해줘도 좋고, 예. 제가 2020년부터 여기 재직하면서 라이브 강의실을 매 학기 이렇게 하면서, 음, 좀 이상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내가 학습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출처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고 거기서 의문이 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사례를 한번 연구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왜냐면 현장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이 학우님들이 계시고 또 본인이 실제로 아주 내밀하게 겪은 경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서로 공유하면 체계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새로운 해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대학원 수업하면서 처음에 인트로 시작할 때 이렇게 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룹 집단 사고하고 집단 지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모르면 모른다, 뭐 알면 안다, 뭐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보고 훑어보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거. 네. 자, 집단 사고는 원어로 그룹 싱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똑똑한 개인이 모여가지고 집단이 이뤘을 때 멍청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이란 간의 전쟁도 뭐 그런 거죠. 굉장히 너무나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촉발 요인으로 우리가 그룹싱크, 집단 사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단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집단사고, 집단지성. 근데 집단지성은 뜻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단지성은 다양한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창발적인 특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은 약하지만 이 개인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집화가 됐을 때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 새로운 뭔가를 이끌어내는 사회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은 흡사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소위 말하는 개념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상황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요. 집단 사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이 왜 모였을 때 멍청한 결정을 내릴까? 어떨 때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릴까요? 하나의 집단, 군집을 이뤘어요. 다양한 사람들, 각각의 경험도 많고 똑똑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비정상적인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역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하는, 뭐 국회의원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역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하는 사고의 중심에는 항상 집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고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해당 조직 내에 다양한 참신하고 신선한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참신하고 신선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개인의 이익을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타적인 사람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제로 본인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이득 자체가 너무나 클 때는요 대부분 다 자기의 안위를 먼저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사가 결과적으로 참사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을 쭉 분석해 보면 어떨 때 집단 사고를 많이 하게 되냐? 아주 강력한 리더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단의 초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강력한 그 리더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견 자체가 곧 명령이다라고 하는. 어떤 누구도 그거에 맞서가지고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전형적인 뭐 지금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네. 되게 멍청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우리 국제 정세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뭐 그런 부분을 놓고 봐도 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집단 사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변질되고 어떻게 보면 하등의 소위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가 이상향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쪽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들이 왜 계속적으로 일어날까? 요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필요할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1900년도 초부터 이 개념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기 시작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자체가 안전학 내에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학습하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국제 정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아니면 아까 이수근 하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내에서도 그 내용들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좀 하나의 함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또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사고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논점으로 딱 줄여가지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얘기할 것도 많겠죠. 예를 들면 지금 한창 안전보건 쪽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위험성 평가를 각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기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령이 바뀌지 않았거나 사람의 변동이 없거나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거 자체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조문 자체에 벌칙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건 자율 규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이념에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좀 불안정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져 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 이제 거의 과태료가 신설이 됐거든요. 네. 김윤미하고님, 네, 26년에. 네, 그 조항이 새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그전에도 위험성 평가 실시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처벌 안 됐냐? 처벌됐죠. 예. 근데 처벌된 게 36,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36조 위험성 평가에 벌칙이 없으니까 그걸로는 처벌될 수가 없고 각각의 사업주의 의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법에 서 강제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등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법적 직무에는 다 위험성 평가 관련된 기준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처벌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위험성 평가 36조에도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학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각각의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요.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라이브 강의 시간에 그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네.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산업법을 공부하는데 이 기본적인 체계를 체계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 속성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이게 방향적으로 맞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서 법적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향성이 맞는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졌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따라오기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있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어렵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조문도 되게 방대하게 많고 판례도 많고 최근에 법적인 개정도 많이 이뤄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좀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이걸 좀 잘 이겨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과실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에 기반이 되는 게 법적 요건이거든요. 법적 요건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시스템 얹고 그 위에 이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잘 이동했을 때 이제 문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기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자체를 형성하는 게 이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산업법. 근데 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 좀 인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그래도 관련 내용을 좀 익혀가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를 위시해서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걔네는 어쨌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우리 3M에서 포스트잇 같이 접착제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데이트가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먼 에러에 의해서 뭔가 잘못 가긴 했는데 그 당시의 현실에서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였다. 필요한 어떤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걸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요번 학기에 라이브 강의 통해서 이런 걸 한번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따져고 봤을 때. 좀 어렵지만, 좀 지난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얘에 대해서 한번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파악해보고 같이 한번 그러니까 소위 좀 친해지는 거죠. 친구 사귀었을 때 이름 통성명하면서 얘는 어떤 애지?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 기본이듯이 우리 산업법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하면 말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아, 중간고사 공부요. 여러분 제가 이게 되게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던데 시험은요 우리 교환 있잖아요 교환에서 100% 나와요. 그리고 저기 주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지선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기 항상 이제 저기 지금 중간고사 출제하고 있는데 항상 출제할 때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다 맞으면 어떡하지? 아 이거 이거 평균 점수 너무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 네. 네, 아무튼 저기 이수근 하고님, 네, 네, 혼자 외로웠고요. 이제 저기 다음 주부터 우리 저기 요 정진우 교수님의 산업안전보건법 가지고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 네, 서로 뭘 자꾸 유도하면. 시키네요, 저를. 네? 아니, 집사람이 뭘 자꾸 시켜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저기 예, 제가 더 방해하지 않고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경태 하고님,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강의가 열정적이셔서 제가 힘들어요. 네? 어, 아, 힘이 많이 나고, 힘이 든다는 줄 알았는데. 저기. 네, 청경사부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도 가급적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수근 아버님, 봉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